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하는 뉴스나이트입니다. 서해 피격 사건 관련 검찰 수사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며 입장 표명을 하자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이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 절차 등을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단독 의결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잠시 뒤에 이어지는 나이트 포커스에서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합니다. (12월 2일) 금요일 뉴스나이트,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전해드립니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우승 후보 포르투갈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김민재, 황희찬 등 주요 선수들의 출전 여부는 잠시 뒤에 결정됩니다. 벼랑 끝에 선 벤투호가 포르투갈을 꺾고 16강의 꿈을 이룰지 주목됩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9일째 계속되면서 기름이 동난, 이른바 품절주유소가 전국 50여 곳으로 늘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이후 시멘트 출하량은 평소의 40% 수준까지 회복됐지만 정유와 철강, 자동차 업계의 차질 규모는 조 단위를 넘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운송 거부 미참여자들에 대한 협박이나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집단 운송 거부의 위법 여부를 가리기 위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화물연대의 요구대로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상정됐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하청을 받아 청부 입법을 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 등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으로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첫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오늘까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민께 송구하다며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9일과 그 전날인 8일에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연루 의혹을 받아왔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증거를 외면하며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한 반면 조 전 장관은 그간의 삶을 생지옥에 비유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미국에서 철도 노조가 예고한 파업을 일주일 앞두고 이번 파업을 막기 위한 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됐습니다. 경제활동 마비를 우려해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파업 저지에 협력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이 포르투갈과 맞붙는 2022 카타르 월드컵 3차전 오늘 밤 잠시 뒤 자정에 열리죠. 16강행을 놓고 펼치는 마지막 예선 경기 응원전이 펼쳐지는 광화문 광장,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추운 날씨에다 대규모 인파가 몰릴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현장 분위기 어떤지 연결해서 알아보죠. 윤성훈 기자.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벌써 응원가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분위기 어떤지 전해주시죠. 거리 응원이 펼쳐지는 서울 광화문 광장은 붉은 물결이 메워지고 있습니다. 축구 팬들은 붉은 악마 머리띠와 붉은 머플러 등 응원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춘 모습입니다. 저녁 8시부터는 사전 공연이 시작돼 광화문 광장의 열기도 한껏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포르투갈과 맞붙는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 16강행이 갈리는 만큼 팬들의 비장함은 어느 때보다도 남다릅니다. 주최 측인 붉은 악마는 오늘 거리 응원에 3만여 명이, 경찰은 15,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모두 5개 구역으로 나뉘어 설치된 스크린을 통해 경기를 실시간으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6조 마당에 있는 메인 무대부터 자리가 모두 차면 뒤에 마련된 공간으로 차례차례 안내를 받게 됩니다. 서울시도 거리 응원에 나선 시민들의 귀가를 위해 지원 사격에 나섰는데요. 경기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지하철 2, 3, 5호선의 운행 시간을 새벽 3시까지로 연장합니다. 또 귀가 시간대에 맞춰 심야버스 전 노선을 광화문 광장 일대에 집중 배차하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만큼 경찰은 경찰관 150명과 기동부대 680명, 특공대 20명을 배치해 안전관리에 나섭니다. 응원전에 나선 시민들도 질서 있는 모습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한파가 예상되는 만큼 개별적으로 방한 대책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YTN 윤석은입니다. 포르투갈과의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이 열리는 오늘 밤 자정 서울 광화문 광장 등지에서의 거리 응원은 눈 속에서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서쪽에서 기압골이 유입되면서 오늘 밤 서울 등 수도권부터 눈이 날리기 시작해 내일 새벽에는 점차 중부지방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경기 북부에 최고 7cm, 강원도에 최고 5cm의 많은 눈이 오겠고 서울 등 수도권에도 1에서 3cm의 눈이 예상됩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가 9일째 이어지면서 비축해둔 재고가 바닥난 주유소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 주말이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주유소입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로 기름 운송이 막히면서 휘발유는 물론 고급 휘발유까지 동났습니다. 영문을 모르고 주유소를 찾았던 손님들은 허탕을 치고 발걸음을 돌립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휘발유와 경유 품귀 현상이 확산하면서 그나마 재고가 있는 주유소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많아지긴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대략 1.5배 정도 많아진 것 같아요. 평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기름 탱크가 비기도 했고 확실히 많아진 것 같아요. 기름이 떨어지면 당장 생업에 차질을 겪는 배달기사나 자영업자들의 걱정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모를 기름 대란에 대비해 한 번 주유할 때 더 많은 양을 채워 넣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죠. 우선은 저희들이 하루에 이렇게 움직이는 양이 있는데 그 양을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상당히 차질이 있고 걱정이 되니까 아무래도 가까운 주유소가 보이면 바로바로 들어가서 채우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9일째. 전국의 휘발유와 경유 품절 주유소는 52곳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60%가량이 유조차 운전기사들의 화물연대 가입 비율이 높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정유업계를 포함한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피해는 더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이후 시멘트 출하량은 평소 대비 40% 수준까지 회복됐지만 정유와 철강, 자동차, 시멘트 업계의 제품 출하 차질 규모는 이미 조 단위를 넘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 확산에 대비해 정유업계 업무 개시 명령 발동에 필요한 실무 준비를 마쳤습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주말 상황을 보고 업무 개시 명령 같은 것도 관계부처 협의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화물연대는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하고 총파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와 철도노조가 연이어 파업을 철회하면서 오는 6일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대회 동력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부는 시멘트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 777명에게 업무 개시 명령서를 송달하며 업무 복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턴 대상 차주들이 실제로 업무에 복귀했는지 운송 재개 현황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명령서 송달 작업이 마무리되고 그 효과가 나타나는 이번 주말이 다른 분야로의 추가적인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여부를 판가름할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화물연대 노조원 3명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차를 향해 쇠구슬을 발사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3일째인 지난달 26일 부산 신안 근처를 달리던 화물차 2대의 앞유리창이 갑자기 날아든 물체에 맞아 깨졌습니다. 근처에서는 지름 1cm가 넘는 쇠구슬이 발견됐습니다. 운전기사 1명은 깨진 유리에 긁혀 다쳤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발생 엿새 만에 화물연대 노조원 3명을 체포했습니다. 달리는 차량을 향해 쇠구슬을 발사한 혐의입니다. 유리가 깨진 화물차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운행 중이었습니다. 특정 문제 가지고 처벌하거나 법률 위반이고.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노조원들이 새총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소지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인도에서 쇠구슬을 발사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화물차를 향해 새총을 사용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화물연대 사무실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운행 일지와 여분의 쇠구슬을 확보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휴대폰 압수해서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추가 조사하든지 해서 어떤 신병 처리 문제는 추후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파업 미참여 화물차를 향해 달걀 등을 던지는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마이크를 던진 노조원 한 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미참여자들에 대해 협박이나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집단 운송 거부의 위법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SNS를 통해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중단을 거듭 요청한 윤석열 대통령. 참모들과 회의에서 운송 거부 미참여 종사자에 대한 방해와 불이익 협박 상황을 보고받고는 불법 범죄 기반 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불이익 그리고 협박하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불법과 범죄를 기반으로 하는 쟁의 행위에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말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관계 장관 회의를 소집하거나 대체 인력과 운송수단 투입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법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지면 피해를 보는 이는 국민입니다. 국가 완박과 경제 완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미참여자에 대한 보복 행위에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조항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화물연대 본부 및 화물연대 부산지역 본부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가 조사관들의 진입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첫날 조사는 불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진입 저지가 계속된다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다는 입장입니다. 전방위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파업 분수령으로 전망되는 이번 주말 동안 상황 점검과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법원의 구속심사를 받았습니다. 서 전 실장과 검찰 양측은 수백 장에 달하는 발표 자료를 제시해가며 영장심사 역대 최장 시간, 무려 10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 구속 여부는 밤 사이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립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이어 서해 피격 사건으로 구속심사를 받는 세 번째 전 정부 인사이자 첫 청와대 고위직입니다. 영장심사 앞둔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소명하실 건지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첩보 처리 과정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나요? 서 전 실장은 재작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피살됐을 때 관계기관에 첩보 삭제를 지시하고 월북 결론에 맞춰 허위 자료를 쓰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서 전 실장 측은 당시 피격을 인지한 사람만 300명에 달하는 만큼 삭제 시도는 상상도 할 수 없고 민감한 정보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배포 범위를 조정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청와대 안보실 최종 책임자였던 만큼 진실 규명을 위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130장에 달하는 구속영장을 만들었던 검찰은 이번에도 발표 자료 수백 장을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고 서 전 실장 측도 의견서 등을 통해 불구속 수사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경전은 법정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지냈던 민주당 인사들은 서 전 실장과 함께 법원을 찾아 검찰 수사를 규탄했습니다. 전 정부의 정책 판단에 대해서 사법적인 조치, 또 사법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전혀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면 피격 공무원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심사 하루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도를 넘지 않기 바란다며 검찰 수사를 공개 비판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죽여놓고 나서 도를 넘는다. 자기의 치부가 자기의 거짓말이 들통나니까 그걸 건들지 말라고 하는지 저는 분노스럽습니다. 서 전 실장의 구속심사 결과는 밤사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구속 여부에 따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다른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큰 영향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측에서 경기도 대신 50억 원을 지원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은 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9일 경기도에서 받은 보조금을 빼돌리고 기부금을 외화로 바꿔 밀반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한 아태협 안모 회장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12월 중국 단둥에서 김 전 회장을 만난 김성해 당시 북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 책략실장이 북한 농장 개선 사업 등 경제협력 사업을 지원하기로 한 경기도가 아직 지원이 없다면서 김 전 회장에게 대신 50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재판 심리가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지만 조 전 장관은 그동안의 삶이 생지옥 같았다며 마지막까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1심 판결은 내년 2월에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말 기소된 이후 3년 가까이 끌어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연루 의혹에 더해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 2017년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00만 원,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등이 증거를 외면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그 누구라도 잘못을 하면 처벌받아야 법치주의가 바로 선다고 강조했습니다.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최후 변론에 나선 조 전 장관은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노환준 전 원장이 자신의 딸에게 장학금을 줄 당시 본인은 대표적 반정부 인사였는데 무슨 덕을 보려고 보험성 특혜를 줬겠느냐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을 수락한 후관은 상상을 초월했고 마치 생지옥 같았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압도적 검찰 권한 행사 앞에 자신은 무력했다며 아픈 아내와 상상도 못할 시련으로 방황하는 자식의 가장으로서 재판부에 호소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3년 만에 재판 마무리했는데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검찰 징역 5년 구형했는데 이에 대해서 좀 한 말씀만 좀.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는 앞서 딸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는데 검찰은 지난달 18일 아들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추가로 구형했습니다.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2월 3일에 내려집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이 주식을 매도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직후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그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주가 조작 선수로 알려진 전직 증권사 직원 김모 씨는 지난 2010년 11월 1일 어제 구속된 투자자문사 임원 민모 씨에게 12시에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줘라고 요구했고 민 씨는 준비시킬게요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김 씨는 매도하라 해라고 보냈고 이로부터 7초 후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실제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를 3,3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민 씨는 10년 전 일이라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통정 매매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양유업 효성가 3세가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모두 9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는데 함께 검거된 한 연예인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집에서 대마초를 직접 재배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정집 방문에 수리 중이니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문이 붙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식물 성장을 돕는 LED 등 각종 장비가 가득합니다. 거실에는 대마줄기가 버젓이 장식돼 있기도 합니다. 미국 국적의 3인조 그룹 가수 40살 안모 씨는 집에서 대마를 재배하다 적발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심지어 미성년 자녀들이 함께 사는 곳이었습니다.
지난 9월 경찰로부터 대마 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 대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수 안 씨뿐만 아니라 김 씨를 통해 대마를 공급받은 이들이 줄줄이 덜미가 잡혔습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이자 창세 필로폰 투약으로 무리를 빚은 황하나 씨와 사촌지간인 홍모 씨가 포함됐습니다. 또 홍 씨로부터 대마를 사들인 혐의로 범효성가 3세 조모 씨와 금융지주사 일가 임모 씨 역시 적발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부분 해외 유학 시절 대마를 접한 상태에서 귀국한 뒤에도 상습적으로 대마를 피워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벌가 3세, 사업가, 유학생, 연예계 종사자 등이 속한 자신들만의 인맥을 통해 대마를 꾸준히 공급받은 겁니다. 검찰은 홍 씨를 비롯한 7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기고 조 씨와 임 씨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관련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재벌가 등 부유층이 추가로 적발되거나 이미 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추가 기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소위 인문마약이라 불리는 대마 유통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새벽 시간 금은방 유리를 부수고 침입해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10대 3명이 붙잡혔습니다. 피의자 가운데는 초등학생도 끼어 있었는데 경찰은 검거된 3명 외에 공범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헬멧 쓴 남성이 금은방 유리벽을 여러 차례 둔기로 두들기자 힘없이 부서져 내립니다. 뒤따르는 공범과 함께 진열장에 있는 귀금속을 싹쓸이하더니 불이 나게 밖으로 도주합니다. 4천만 원어치에 달하는 귀금속을 훔치기까지 범행에 걸린 시간은 불과 15초였습니다. 저도 한 번에 알아요. 며칠 전부터 봐보고 또 봐보고 그렇게 항상 보면 그러더라고요. 몇십 번씩 있고요.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이들은 광주 북구에 있는 모텔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잡고 보니 모두 10대들이었는데 16살과 15살, 심지어 12살짜리 초등학생도 있었습니다. 피해를 본 금은방은 이른바 셔터라고 불리는 철문이 고장나 사용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셔터가 있으면 더 들리는 거잖아요. 들어오기가 좀 시간이 걸립니다. 경찰은 이들 10대가 훔친 귀금속도 확보했는데 전부가 아닌 3분의 1 정도만 회수했습니다. 이들은 나머지 귀금속은 지인에게 처분해달라며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얘네들 말고 다른 애들 있는 것 같아. 범행을 얘네들 했지만 그때 뭐 시내 오토바이들이 얘네들 오토바이 한 사는 데가 접촉을 하더라고. 경찰은 이들을 특수 절도 혐의로 입건했고 일부는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헬로윈 행사와 관련한 서울경찰청의 조치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대한 본격 수사도 예고해 이른바 윗선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관내 치안의 총책임자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온 겁니다. 지금까지 소환된 경찰 간부 가운데 최고위직입니다. 지난번 11월 17일 날 국회에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이야기를 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김 청장은 헬로윈 행사가 열리기 전 기동대 투입을 타진하다가 집회 시위로 경력이 부족하다는 보고를 받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사전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기동대 투입을 요청했다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요청받은 적 없다는 김 청장 사이에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김 청장이 참사 발생 1시간 20분가량이 지난 뒤 이 전 서장에게 첫 보고를 받으면서 수습이 늦어지게 한 부분 역시 비판이 집중되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특수부는 10만 명 넘게 몰린 헬로윈 행사와 관련해 서울청의 사전 대책 그리고 참사 이후 조치에 모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법 증축으로 골목길을 좁아지게 만들어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해밀턴 호텔 대표 이모 씨도 특수본에 불려 나왔습니다. 이 씨는 유가족에게 사과하면서도
용산구와의 유착 의혹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유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구청과 유착 관계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전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이제 한 달을 넘긴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는 조만간 2라운드로 접어들 전망입니다. 특수부는 다음 주 초까지 경찰의 다른 기관 소속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1차로 마무리하고 이후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말 특수부는 유승재 서울 용산구 부구청장 등을 추가 입건하며 수사 범위를 넓혔지만 행안부와 서울시 관계자는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경찰의 칼끝이 점점 윗선으로 뻗어가는 가운데 윤익은 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언제쯤 이루어질지도 관심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앞서 경찰이 공개했던 이태원 참사 발생 전 112 신고 11건 가운데 일부가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112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혐의로 이태원 파출소 팀장 2명을 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들은 112 상황실에서 전달된 신고 내용과 관련해 신고자와 통화하지도 않고도 상담 안내를 한 것처럼 시스템에 입력하고 일부 현장 출동 기록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참사 당일 저녁 6시 34분부터 참사 발생 추정 시각인 밤 10시 15분까지 접수된 구체적인 112 신고 내용 11건을 공개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과 윤석열 정부 핵심 공약을 둘러싼 이견으로 새 정부의 내년도 첫 예산안이 결국 법정 처리 시한인 오늘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민께 송구하다며 정기국회 마무리 시점인 오는 8일에서 9일을 새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여야 합의를 압박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오늘까지도 여야는 막판 줄다리기를 계속했습니다. 밀실 예산이라는 비판에도 여야 간사와 예결특위위원장만 모이는 소소위원회를 열어 쟁점 예산 감액 증액을 두고 씨름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진 못했습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과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등을 두고 진통이 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까지 나서 거듭 머리를 맞댔지만 접점 찾기에 실패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민주당은 당장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해임 건의안 처리 절차에 돌입하자고 거듭 압박했지만 예산안 법정 시한 아닙니까? 따라서 당연히 본회의를 열어놓고 여야의 이 예산안 합의를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당연한 수순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장관 해임안이 진행되면 예산 협의가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며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오늘 중으로 결론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이 물리적인 시간으로 되기 어려우면 본회의도 열기 어렵다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기국회 종료 시점인 오는 9일까지 예산안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는데 이에 가장 먼저 머리를 숙인 건 김진표 국회의장이었습니다. 김 의장은 나라 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오는 8일과 9일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합의안을 마련해오라는 동시에 이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에 시간적 여지를 주면서 여야 모두의 끝까지 협상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야는 물론 정부하고도 긴밀히 협의해서 대법 마련을 위해서 조정하고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부가 만든 법을 스스로 어기는 위법 지각 예산 사태가 또 빚어졌습니다. 새로운 마감 시한으로 받아든 이르면 8일 본회의 처리까진 여야 모두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추가로 본회의 일정을 잡은 것은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뒤에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한마디로 오는 8일과 9일 본회의 전까지 협상 시간을 더 준 셈인데 여야의 입장차가 커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각 예산이라는 비판과 함께 여야가 받아든 추가 협상 시간은 주말과 휴일을 포함해 닷새가량입니다. 이 기간에 639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과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한 이견을 좁혀야 합니다. 여야 입장을 달리하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해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당장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가 급한 시기에 해임 건의안을 추진하는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며칠 있다가 다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하는데 안에 내겠다는 말은 예산마저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도 민주당이 어떻게 민생을 이야기하고 수사 결과와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한 뒤 책임을 물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반면 민주당은 재난관리 주무부처 책임자의 인사조치는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유족은 물론 상당수 국민도 바라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와 여당이 예산안 핑계를 대고 있다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쟁점 사항을 협상해서 타결하고 주말에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의결하면 될 일을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은 왜 예산안 처리를 뒤로 미루는지. 물론 극적 타결의 여지는 있습니다. 2014년 국회법이 개정된 이후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 회기를 넘긴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던 만큼 여야 모두 여론의 문매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개별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확보 요구,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발표 시점도 협상의 변수입니다. 김진표 의장이 던진 시간표에는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와 해임 건의안 보고를 마치고 오는 9일에는 해임 건의안 의결 절차까지 끝내겠다는 경고까지 담겨 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어려운 숙제를 받아든 여야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강하게 항의했는데요. 당시 모습 함께 보시죠. 논의를 한참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제 슬쩍 사라지셨어요. 그렇고 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위원장으로서 이쪽에서 왜 하자니까 나간 겁니다. 박성중 간사님께 경고합니다. 다시 끼어들지 하지 마세요. 하겠습니다. 전혀 닿지 않는 말을 하기 때문에. 끼어들지 계속 하겠다고요? 예. 독불 장군입니까? 회의 진행을 개판으로 하니까 계속 항의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권성동 의원, 개판이라니! 개판이죠. 일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누가 개판을 해요? 정청래 위원장이. 편파가 아닙니까 이게? 윤대현 의원, 그 부안해동 하지 마시고요. 나 지금 뭐예요? 나 지금 봐. 자, 어제 거짓말 했잖아요. 한국전력이 내년부터 승진 시험에서 군복무 경력을 더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복무 기간에 따라 1, 2년씩 이 승진 가능 기한이 뒤로 밀리면서 내년 승진 시험을 준비하던 남성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 기한을 인정하도록 법제화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 공약이 무색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한국전력에 다니는 직원 A씨는 최근 회사 공지를 읽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내년부터 군 복무 경력이 승진을 위한 근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전력에서 승진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6년간 근무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때 군필 직원들은 군 복무 기간에 따라 1년 또는 2년 먼저 승진 시험을 볼 수 있었는데 이 규정이 사라진 겁니다. 내년 시험을 준비를 했는데 포기를 하고 2년을 더 기다려야 하나, 그리고 승진을 하게 되면 인사이동이나 그런 계획을 잡았던 분들이 다 계획이 망가지고. 이 사태는 지난해 1월 기획재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내면서 시작됐습니다. 군 복무 기간을 승진에 적용하는 건 차별이기 때문에 폐지하라는 내용이었고 한국전력도 제도 개선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한전 본사를 담당하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9월 추가로 시정 권고까지 내면서 결국 회사가 승진 규정을 바꾸게 된 겁니다. 한국전력은 정부에서 시정 지시가 내려옴에 따라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제도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피해를 보게 된 젊은 남성 직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강하게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고 갈수록 이런 제도들을 삭제하는 걸 보면은 왜 내가 굳이 군대에 갔을까, 이런 의구심이 자꾸 드는 게 사실입니다.
반발이 커지자 한전 측은 직원들이 준비한 승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승진 자격 근무 연한 자체를 줄이는 방안을 노조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하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기존에 있던 군 경력 인정을 없애 공약과 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지자 역차별 논란과 함께 군필 남성들의 불만이 표면화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5% 올라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국내외 경기 둔화 때문에 물가 오름세가 확대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인 6.3%까지 치솟았던 소비자 물가가 4개월 연속으로 5%대를 기록하며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지난달은 한 달 전보다 0.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 4월 4.8%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입니다. 7월을 정점으로 물가 상승세가 점차 둔화하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전달보다 하락한 데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농축수산물은 0.3% 오르는 데 그쳐 전달의 5.2%에서 상승폭이 크게 둔화했습니다. 채소류를 포함해 농산물이 2% 하락했는데 오이와 상추, 호박은 30% 넘게 떨어졌습니다. 석유류는 중국 코로나 방역 강화 등 수요 감소로 국제 유가 안정세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휘발유가 6.8% 내렸고 경유는 19.6% 올랐는데 상승폭은 줄었습니다. 다만 전기가스 수도 요금 상승세는 여전해 전달과 같은 23.1%가 올랐습니다. 빵과 스낵과자 등 가공식품과 생선회 등 외식 가격도 여전히 고공행진이 이어졌습니다. 통계청은 당분간 물가가 현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내의 경기 둔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요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돌발 변수가 없다면 내년부터는 조금 올해보다는 많이 안정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내년 초까지 물가가 5% 수준의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경기 둔화폭 확대와 에너지 요금 인상폭 확대 가능성 등이 여전히 잠재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지난 8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 이후 우리나라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사라지면서 미국에서 우리나라 전기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2,000대도 채 팔지 못했는데 판매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3월과 비교하면 30%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전기차는 아이오닉과 아이오닉 5고 기아 자동차는 EV6입니다. 전량 우리나라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현대차는 미국에서 단종 모델인 아이오닉 2대와 아이오닉 5 1,191대를 팔았습니다. 기아차는 EV6 641대를 판매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미국에서 팔린 우리나라 전기차는 모두 1,834대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올 들어 최고 실적을 기록한 지난 3월 6,716대의 27%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지난 8월 16일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된 이후 한국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혜택이 즉각 사라지면서 이처럼 판매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올 6월 미국에서 판매된 한국 전기차는 모두 5,420대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상원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7월에는 3,700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고 시행에 들어간 8월에는 3,357대로 감소했습니다. 이후 9월 2,746대, 10월 2,766대로 줄어들더니 지난달에는 2,000대도 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수정되지 않는 한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전기차를 직접 생산하는 2025년까지 우리나라 전기차 판매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북미 이외 지역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촉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법안은 미국과 프랑스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로 올랐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법에 결함이 있다는 걸 사실상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도 이 정상회담 성명에 담겼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프랑스의 공격적인 법이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작심 비판했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훌륭한 논의가 있었다며 양측 입장차를 다시 조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President Biden just said we agreed to resynchronize our approaches, our agendas in order to invest in critical emerging industries, semiconductors, batteries. 바이든 대통령은 전기차 보조금 문제 등에서 유럽연합을 배제할 의도는 없었다며 차별적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방대한 규모의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결함이 생길 수 있다며 사과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And that has almost $368 billion for the largest investment in climate change of all of history. And so there's obviously going to be glitches in it and need to reconcile changes.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협상을 바라왔던 마크롱 대통령, 그 옆에 선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He's looking for a way to end the war. He hasn't done that yet. If that's the case, in consultation with my French and my NATO friends, I'll be happy to sit down with Putin to see what he has in mind. 바이든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 회담 이후 성명에는 올해 전례 없는 수의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목소리도 담겼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프랑스 정상관 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공조를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엄중한 인식을 대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유럽과 중국, 또 미국의 경기 둔화로 내년 세계 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특히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의 상황이 걱정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내년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둡다고 우려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로 인한 식량과 에너지 가격의 급등,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등의 여파에 따른 경기 둔화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We are concerned that there is a simultaneous slowdown in the US, in Europe, and in China. And in China in particular, the slowdown is very, very significant. IMF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에는 2.9%로 봤다가 10월에 2.7%로 하향 조정했는데 2% 밑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IMF는 내년 1월에 경제 전망을 업데이트할 것이며 최근에 소비 심리와 투자 심리에 근거하면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현재 심각한 중국 상황이 내년에도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We have relied on China for a significant input in global growth. Some 35-40% of global growth used to come from China's growth, and this is not the case now. It's not going to be the case next year.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다음 주 다른 국제기구 지도자들과 함께 중국에 간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지도부와 세계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앞서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정책으로 중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타격이 컸다며 봉쇄 정책에 재보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제로 코로나에 반발하는 백지 시위에 중국 당국이 백기를 꺼내든 모양새입니다. 각지에서는 봉쇄를 풀었고 이제 코로나19는 국가가 아닌 개인의 책임이란 말도 등장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정권 퇴진 구호까지 터져나온 제로 코로나 반대 시위. 이후 광저우, 충칭, 스저장 등
대도시에서 오랜 봉쇄가 풀렸습니다. 全部都出去了，大家都好开心。疫情不可怕，可怕的是没钱花、没饭吃吗？ 대신 광저우 타워엔 모두가 자기 건강에 제일 책임자라는 문구가 등장했습니다. 앞서 스조장 당국이 시민들에게 쓴 편지에서 처음 당부한 말인데 지난 4월 미국 위드 코로나의 시발점이 됐던 앤서니 파우치 소장의 말과 비슷합니다. 베이징에서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재택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아파트 단지에 찾아와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출입문이 열려 있고 예전과 같은 봉쇄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예외 대상은 노인이나 어린이 등 보호자가 필요한 확진자들. 수도에서 시범 적용해 본 뒤 다른 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反正现在大家都是人心惶惶的，我觉得还是那个居家比较合适吧，感觉没有那么一种孤独感、害怕的感觉吧。 중국의 방역 사령탑 순춘남 부총리는 오미크론의 병원성이 약해졌다고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관영 매체들도 오미크론에 겁먹을 필요 없다고 거들었습니다. 제로 코로나란 표현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随着奥密克戎病毒致病性的减弱，疫苗接种的普及，防控经验的积累，我国疫情防控面临新形势新任务。 지난 2020년 우한 봉쇄로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신호탄을 울렸던 중국. 출구는 가장 늦게 찾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입니다. 오늘 김재원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김영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축구가 있어도 정치 시간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전국 현안들 계속 짚어볼 텐데요. 자, 먼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피격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제였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정권이 바뀌니까 왜 결론이 달라지느냐. 네. 그래서 지금 월북 혐의가 있는 분이라고 사실상 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재조사를 했고 그에 대해서 월북의 증거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증거 조작이 있었다. 뭐 그런 지금 수사 결과가 나오고 있고 급기야는 이제 국가안보실장을 지냈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어서 예. 심사 중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심사 중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신 건데 뭐 지난번에는 보니까 또 뭐 그 무례하다 이런 표현까지 썼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예. 뭐 여러 가지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신에 대해서 이런 의문을 갖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반발하는 그 어떤 모양이 보이고 또 하나 이제 서훈 전 실장이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유죄가 되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 자신에 대해서도 굉장한 비난이 올 것에 대해서도 예. 좀 생각하는 것 아닌가 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사실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진실은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 진실이 하나인 진실인데 정권이 바뀌어서 과연 지금 현 정부의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인지 예.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진실을 왜곡했던 것을 지금 바로잡고 있는 것인지 예. 그것은 이제 앞으로 법정에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의 그 무도한 그 학살 행위에 의해서 그 피살된 그 사건에 대해서 최소한 그에 대해서 애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무례하다든지 또는 뭐 선을 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전직 대통령이 예. 과도하게 나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되어 있고요. 예. 오히려 좀 겸허하게 우리가 만약에 그때 잘못 판단했다면 그것은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으니까 알아달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예. 그리고 지금 유가족은 그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동안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이의 제기를 수없이 했지만 그분들이
지금 한 맺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 저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이 있지만 예. 그때도 이 월북의 증거가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 또 네네. 해경청장 그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뭐 사실관계를 보고 나는 그거 못 본 걸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아예 사실을 왜곡하는 그 증거가 나오고 있는데도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 지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죠. 진실이 하나고 그것이 왜곡됐거나 혹은 그 진실을 저희는 지금 그 원소스를 못 봤으니까요. 국민들이 그렇죠. 못 봤기 때문에 좀 판단하기 참 어려운데 그 진실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글쎄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여야가 그 정보위원회라든지 그런 네. 걸 과정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서의 정합성을 인정받았던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예. 아직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전체를 우리 국민 전체가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집니다. 선택적으로 알려진 정보 속에서 서로 판단을 갖고 있는데 네. 여전히 문 대통령이 보기에는 어떤 큰 본인의 통치 행위이고 또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국가 개인에 있어서 모든 국가가 모든 개인을 다 구해낼 수 있는 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고 예. 다만 지금은 뭐 밝혀진 바에 의하면 국가가 우두커니 그분이 말하자면 월경을 해서 피격을 당한 걸 보고 있었다, 구출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명확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그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 말하자면 예. 서욱 안보실장이 최종 책임자라고 검찰이 보고 있다는 예, 것이고 추측은 그렇습니다. 이제 예. 그런 의미에서 또 한편으로 대통령 발언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도를 넘었는데 도를 넘지 않았거든요. 서욱 장관까지만 보고 있고 예. 거기서의 문제는 지난번에 원전에 있어서 산자부 장관 얘기한 것처럼 예. 실제적으로 정치적 혹은 통치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 검찰이 왜 그걸 선택적으로 삭제했는가. 예. 이건 명백한 불법이라고 하는 그런 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조금 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실제적으로 조금 맥락을 더 우리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고 예. 감사원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은 절차적으로 너무 실제로 서욱 장관 그 장관이나 실무적 또 장관급 밑에의 조사가 없는 상태에서 똑같은 위치에서 전직 대통령에게 조사받으라 하는 것은 다소 무리하고 무례했다. 예.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 본안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꽤 오랫동안 토론을 해왔습니다.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정치적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정치권에서는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녹취 함께 듣고 오시죠. 무슨 비리를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앞선 정부가 했던 정책적 판단, 안보 현안에 대한 당시의 판단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참을 수가 없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 정체성에 대한 부정이라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없이는 저는 절대로 전개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수사에 작용할 것 같아요. 월북이 맞다라고 본인이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이 타이밍에 왜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 거는 나다. 강한 논평을 공식 입장을 발표했을까? 사법부 판단에 개입하려고 하는 거죠. 서훈실장 이제 구속영장이 오늘 내일 결론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시키지 말아라는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한 걸로 정치 보복이라고 하면 문재인 정부 때 그 많은 정치인들이 감옥 간 거 전부 다 정치 보복이에요. 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 자체가 검찰이 이 문제가 정말로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런 성명은 정치 보복의 배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것이다라는 주장이고 그 이제 측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런데 이제 그 전제가 성립되려면 현재 검찰은 전부 대통령을 위해서 목숨 걸고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사실관계도 왜곡하고 법률적으로도 뭐 다 그냥 그
왜곡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원래 이제 검사들이 나름대로 수사를 성역 없이 수사를 하라는 대통령 말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고 수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뭐 대통령 측근인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를 하고 하니까 다 쫓아버렸잖아요. 쫓아내고 이제 정말 말 잘 듣는 우리가 흔히 비난하는 이 중견이라고 지칭되는 그런 검사들로 배치해서 막 수사를 하게 했거든요. 그랬다면 그때는 또 다르겠죠. 그리고 그래서 사실 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뭐 한동훈 장관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사람들 수사를 했지만 결국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과연 그러냐? 저는 그것이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 증거도 없이 무조건 자신들이 지금 잘못한 것이 드러나기만 하면요. 이재명 대표도 이거는 뭐 정치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고요. 또 서훈 전 안보실장에 대한 수사 또는 다른 서욱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이런 것도 전부 다 정치 탄압이라고 막 주장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선거법 위반도 정치 탄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 진실을 가리려는 거짓된 주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그런 데 대해서 자신들은 전부 다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 일이 어디 있을 수가 있나요? 그렇다면 이 시기는 뭐 검찰이 이걸 계속 문제를 갖고 있다가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수사가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기가 딱 정권이 바뀌고 나서 시작된 것은 그럼 우연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검찰에 오기 전까지 검찰이 이것을 인지하는 과정을 만들어내는 게 공작일 수 있다고 보겠죠. 더 엄밀하게 만약 이게 전제를 한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국정원이나 통일부 직원이 일반적으로 국민이 전혀 알 수 없는 사진이라든지 그런 어떤 국민들의 관심을 촉발할 수 있는 공분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제공했다. 물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은 과연 그것이 얼마나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인지 실제적으로 어떤 저러한 과정은 보통 한 3, 40년 지나서 과거를 해결해 봤을 때 그것은 문제가 있었다라든지 이런 어떤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통치행위 과정에서 물론 저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그냥 멀쩡한 공무원들이 북에 넘어가서 또 혹은 뭐 괜히 무슨 비리라든지 도박 빚이라든지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죽게 하는 죽어가는 과정을 멀리 지켜보면서 구해내지도 않았구나. 이러한 그게 실제로 팩트라면 그 사실을 만들어내서 물론 이제 비판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좀 복잡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은 지켜보면서 일정 정도 통치행위 빼고 그래 실제적으로 보면 법적으로 안 된 말하자면 이제 뭐 삭제한 부분이 진짜 법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본다. 문제 없죠. 사실은 그건 공작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알 수 없는 혹은 이전 정부 시기에는 야당조차도 즉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뭐 한기호 의원을 비롯해서 충분히 납득이 된다라든지 혹은 뭐 내부적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있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섞여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자꾸 이제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뭐 그 정보위원회에서 다 수긍을 했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과연 국회의원들한테 얼마를 제대로 보고를 했느냐. 저도 이제 그 국정원 보고도 받아보고 중요한 정보위보다도 이제 예를 들어 과거에 이제 이라크에서 김선일 씨가 피살되었을 때 국정원 보고를 받고 뭐 해보면요, 그 보고 내용이란 건 진짜 허망하거든요. 그런데 해주나요? 그렇죠. 그리고 뭐 다 기밀이라고 하고 아주 세부적인 건 전혀 뭐 또 원자료는 아예 뭐 보여주지도 않고 자기들이 보고서 만들어서 한번 배포하고는 걷어가고 이런 정도인데. 그런 것이 과연 제대로 보고가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지금 뭐 감사원 감사를 한다든가 해서 내부 자료를 전부 1차 자료를 보고 난 다음에 판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주장하는 거는 그때 정보위원들이 다 그냥 수긍했다. 그때 보고를 어떻게 똑바로 했는지 그것도 수사를 해야 돼요. 사실은 국회의원들을 바보 만들고 국회에서 그저 동의만 구했는지 알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바로 그 지점인데 이제 그런 것 일리 있는 말씀이고,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보면 이러한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어떤 사진
혹은 뭐 그런 기록들이 국민 일반에게, 즉 국회의원한테도 선택적으로 네네. 제한적으로 되는데 예. 이것이 공표돼서 예. 일반화되는 데는 무리수가 따른다는 것이죠. 예, 이제 그런 부분이 똑같은 사실인데도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그런 행태들이 수없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이 부분만 명쾌하게 두드러지고 있느냐? 예. 그런 건 또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는 그 원 자료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사람은 아주 극히 소수일 것이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렇게도 판단 내릴 수도 있고 이렇게도 판단 내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지금 문 전 대통령 측근 쪽에서는 대통령의 판단이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판단이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어떤 수사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판단에 대한 수사. 이거는 나중에 이제 시간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이제 전직 대통령이 됐을 때도 해당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요. 예. 저 앵커께서 물론 아주 정말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셨는데요. 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번에 수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 잘못했다든가 문재인 대통령이 월북이라고 판단한 것이 잘못이다. 이걸 수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관 보고도 당신이 왜 이러이러한 자료가 있는데 월북이라고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월북의 증거도 없는데 월북이라고 주장하고 월북이 아닌 증거가 있는 것을 무시하거나 폐기하거나 조작했다는 걸 지금 수사하는 거거든요. 조작은 왜 지웠느냐? 예, 지운 게 조작이죠. 예.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 네. 예를 들어 아니 10가지 월북이 아닌 증거가 있고 1가지 월북인 증거가 있는데 월북입니다라고 발표만 하고 나머지를 그대로 공개하거나 했다면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10가지 중에 9가지는 이런 증거가 있지만 1가지 이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니까 월북이라고 판단했습니다라고 하면 그 판단에 대해서는 물론 뭐 비난을 받거나 뭐 이거 공무원이 징계를 받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지금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도 지금 민주당 측의 모든 주장, 심지어는요 거기다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은 검찰 뒤에 숨지 마라 이런 주장을 해요. 마치 들으면요 어마어마한 무슨 음모가 있는 듯이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증거가 예를 들어 5개가 있고 월북이 아닌 증거, 월북인 증거가 5개가 있으면서 월북이 아닌 증거는 다 없애버리거나 뭐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그냥 삭제해라 또는 뭐 숨겨라 이런 걸 하고 심지어는 해경청장은 나 이거는 못 본 걸로 하겠다 하고 발표를 하면서 그 과정에 그 실무 직원에게 오히려 이쪽으로 가라 하고 부당한 지시를 하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 지금 처벌하는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도 수없는 이것을 그냥 넘어가면 수없는 부당한 행위 그리고 저런 억울한 우리 국민들이 도처에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저 불명예스럽고 가장 그 생명을 잃고 북한군에게 피살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북한에 월북하려다가 오히려 북한군에게 피살된 바보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 불명예스럽게 그런 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자, 방송 전에도 그 말씀, 방송 중이었 잠깐 이제 뒤에서 좀 말씀해 주셨던 게 그래서 과거에는 어땠느냐랑 이제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어쩌면 이원석 검찰총장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그런 의미라고 볼 수는 있겠죠. 사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검찰은 그를 왜 삭제했는가, 그 삭제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범위에서 법을 넘어선 영역인가, 혹은 이제 아마 항변하기로는 실제적으로 보면 그동안 언론에 나가서 실제로 보면 무차별하게 이렇게 혼란된 언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또 그 기능은 합참과 함께하는 기능들은 종합적인 정보를 지사선택하는 부분이다. 아마 서훈 실장 그걸 강조할 거예요. 어차피 어떤 경우에도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고 다양한 첩보들이 있는데 여기서 판단해서 그것을 모디파이 한다. 그 과정이다. 그리고 그 당시 이미 300명 가까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원본은 따로 있다. 내가 삭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홍보 차원에서 한 방향 정렬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 있다. 이렇게 항변할 것이고 어쨌든 그 검찰 입장에서는 그 과정 자체가 무리한 선택에 대한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와 상반된 그 정보들을 다 강제로 지운 거 아니냐. 그리고 왜 밤중에 회의를 소집했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왜냐하면 그중에 서욱 장관이나 김옥인 해경청장도 네. 구속영장은 만들었지만 적부심에서 다시 네. 풀려났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의 재판부는 더 실질 심사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거라고 보여져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진짜 재판부에 저희가 생각을 좀 엿보는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후에 따라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수사의 갈림길이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윗선으로 가느냐 아니냐의 갈림길이 되는 거예요. 뭐 전망을 할 수는 없지만 핵심 쟁점이 되는 건 사실이죠. 지금 이 상황이 수사가 더 진행될 수 있냐 그렇죠. 근데 없느냐. 이제 보도에 따르면 네. 이 내용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미 그 결론을 내렸다고 나오거든요. 쉽게 말해서 판단을 한 것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판단하신 것 가지고 우리 문제 삼지 않습니다. 검찰에서는 이미 그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필요 없는 건 다 지워라. 필요 있는 것은 뭐 오히려 부각해라. 필요 없는 거 지워라. 이런 지시를 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라고 이미 본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을 수사하기 때문에 저는 서훈 전 안보실장이 뭐 구속되든 안 되든 이 사안의 이거 정점은 결국 서훈 안보실장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늘 이 논쟁이 계속 오래됐잖아요. 뭐 물론 이제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어느 정도 그래도 이 결과에 따라서 조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이슈가 좀 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예를 들어서 구속이 안 됐다고 해서 이것이 죄가 없다. 그렇게 보는 거 아니고 도피 우려가 없다든지 맞습니다. 혹은 또 하나는 사실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다 그 서훈 안보실장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조금 어떤 앞으로 최종 그 책임자가 달라지는 거고요. 재판의 결과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이것이 구속이 안 됐기 때문에 서훈 실장 뭐 아무 연관이 없다 이렇게 무리할 수는 없다.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 얘기를 또 해봐야 되는데요. 또 오늘도 공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주제가 또 공방의 주제가 됐죠. 특히 오늘 과방위 전체회에서는 여야의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주요 장면을 좀 모아봤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도 있었는데요. 좀 더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치권으로부터 공영방송을 독립시키자는 거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국회 추천 몫을 4분의 1로 줄였고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몫 전부 다 삭제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동의가 안 됩니까? 공영방송을 본인들 손아귀에 거머쥐어야 성에 차십니까? 반대 토론하시겠습니까? 네. 아니 지금 제가 묻고 있잖아요. 잠자코 계세요 좀. 회의 진행을 개판으로 하니까 계속 항의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권성동 의원 개판이라니. 개판이죠. 일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말 민주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 박근혜 정부 때 이 개정안 통과시키자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더니 집권하자마자 정말 어이없게도 그 말이 싹 들어갔습니다. 그 우동은 먹겠습니까? 집권자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독립운운합니다.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에 대해서도 표결하겠습니다. 자, 토론 종결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지금? 과반수 의결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개판이야 개판 언제? 네, 뭐 상임위가 항상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제 현안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맞붙었습니다. 자, 우선 이 방송법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예. 그냥 지금 현재 방송법은 이제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점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도 민주당이었고, 그러니까 그 시절에 MBC, KBS, 뭐 여기 있는 YTN, 뭐 연합뉴스 이런 방송사의 지배 구조를 사실은 대통령과 여당에서 추천하는 분들이 과반수 이상의 뭐 이사 또는 조금 더 많게 돼 있죠. 예, 또 뭐 방송문화진흥회, 뭐 KBS 이사 뭐 이런데 전부 이제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여당에서 그 임명하는
그 사장 또 지도부를 구성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그것을 계속 이제 민주당이 저 경영진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사실상 이것을 이제 영구히 끌고 갈 수 있게 이제 특히 뭐 언론 노조 이런 분들도 이제 그 사장 선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을 만든 거죠. 참여하지 않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제 뭐 예를 기자협회라든가 PD협회라든가 이런 데다가 잔뜩 또 이제 이사 선임권을 주면 사실상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 민주당의 속셈은 자신들이 방송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자신들이 의도하는 지배 구조를 끌고 가려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아까 고민정 의원이 말씀하시듯이 당신들이 계속 그 경영권 지겠다는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정말 제가 보다가 정말 좀 놀랐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의석수가 많으니까 지금 이성을 잃어서 저런 일을 벌이는데 정말 참 제가 막 입이 안 다물어져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이라고 말씀해주신 분이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문서상으로는 뭐 방송 단체죠.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요. 다 알아요. 예, 그리고 이제 노조는 아니고요. 직능 단체라든지 뭐 그 근데 그분들이에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사실상이라는 게 포인트가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사실 뭐 이 부분은 여야가 따로 특별히 칭찬받을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문재인 정부도 원래 초반에는 지금 이와 같은 논의를 하다가 대통령 집권 이후에 슬그머니 중단됐었던 거예요. 중단했다가 이제는 이제 야당 시절에 야당 시절에 예. 그런 주장을 하다가 집권하자마자 완전히 그냥 태도를 돌변해서 그 더군다나 기존에 있던 예를 들어 뭐 박문진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그냥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목을 졸아서 쫓아내고 기존에 있던 사장들도 다 쫓아냈죠. 그리고는 이제 사실 그 듣도 보도 못한 분들로 사장단을 구성해서 오늘날 이렇게 왔는데 그것이 이제 결국은 최근에 뭐 기자를 전용기에 퇴원에 만회하는 사태로까지 벌어진 거죠. 예, 알겠습니다. 발언 중이었으니까. 예, 어쨌든 기본적으로도 이제 그 민주당은 이제 그런 태도가 변한 거죠, 사실 솔직히. 그 동안에 이제 여당으로서 있을 때는 그걸 즐기다가 이제 야당이 되니까 국민의힘이 마음대로 이제 사장단으로 교체하거나 특히 뭐 MBC라든지 감정적으로 이미 뭐 대통령께서 전용기도 안 태우고 이런 사안이 벌어지도 되고 또 YTN이나 민영화 논의가 막 되니까 진짜 현 정부가 언론을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고 없애버리고 또 사장 바꾸고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야당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사장이 임원이 된다든지 또 그렇게 교체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강변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똑같이 입장이 또 바뀌어 버린 거죠. 국민의힘은 우리 권성동 그 의원 말씀처럼 원래 그 민주당이 누리던 그런 걸 우리도 좀 누려보자. 사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또 바꾸어서 그렇게 못하게 하느냐. 마무리 짓고. 아니 근데 너무 얼토당탄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지금 시기상 뭐 민영화 얘기가 나오고 이 방송이랑 계속 이제 대통령이 충돌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언론과의 갈등이 고조화되면서 MBC 완전히 뭐 MBC는 악질 방송이 돼 버린 거고 이 정부에 있어서는 또 몇몇 언론들은 길들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저런 문제가 다시 이제 그 긴장도가 높아졌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논의는 마치 이제 KBS 수십 년 논의처럼 국회의원들이 당이 여당이 되냐 야당이 될 때 자기 입으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둘 다 그렇게 국민으로부터 일관됐다라든지 합리적 뭐 주장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게 아니 우리 김영주 의원님은 그래도 양심이 있으셔서 민주당도 좀 잘못했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앞에 고민정 의원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저는 저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정말 입을 다물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요.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또 안건조정위원회에 넘어간 것을
그걸 보면 기가 막히는 일이 벌어진 거죠. 원래 이제 무소속이 한 분 들어갔지만 사실은 민주당 출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런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것은 네. 제1당에서 2명을 임명하고 제2당 이하에서 2명을 임명해서 2대2로 이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안 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다시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게 하는데 그것을 민주당 둘, 그다음에 나머지 둘을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둘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하나 하고 의장이 완전 민주당 편을 들어서 비교섭단체 소속이랍시고 한 사람은 우리 박완주 의원을 집어넣었어요. 박완주 의원이 어떤 사람이냐고 전 국민이 다 알잖아요. 보좌관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아서 지금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서 민주당에서 제명을 시켜서 무소속이 됐거든요. 근데 그분을 비교섭 단체라고 해서 임명을 해서 그러니까 원래 좀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흠결이 있는 사람이 앞잡이 노릇 더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3대1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안건 조정도 안 되게 해서 한순간에 통과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토론도 안 하고 저렇게 숫자가 많다고 해가지고 정청래 의원이 방망이 두드리는 거 보십시오. 이게 의회 폭거죠. 이런 일을 막 벌이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지금.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 그럼 주제를 그쪽으로 좀 가보도록 하죠. 이 과정이 어떻게 보세요?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인면수심이지 뭐 어떻게 봐요. 그 바람직하지 않고 절차에서도 하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거고 국민들도 그런 부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으로 보면 어쨌든 민주주의가 토론과 조정의 대화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미국이나 다 마찬가지로 다수석을 가지는 그 정당이 갖고 있는 어드밴티지예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100% 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 계속 하고 싶으시겠지만 한 가지 주제가 남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양곡관리법에도요 또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지금 저희가 다 그래픽으로 보여드렸어요. 아이고, 네, 다 그래픽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회의 얘기는 꼭 해야 되잖아요. 본회의 지금 어쨌든 예산안에 오늘 어쨌든 지금 법에서 이야기한 그 시기는 지금 못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정기국회가 100일이니까 12월 9일 정도 지금 마무리인데 그때 지금 그때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거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온갖 충돌이 다 나왔고 각 상임위마다 다 이렇게 충돌하고 있고 과연 토론이 될까요? 지금 9일까지 12월 9일까지 예산안이 갈 수 있나요? 아니 제가 예결위원장을 지냈잖아요. 그 12월 2일이 되어서도 이제 예산안이 본회의 처리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처리가 되어서 본회의 넘어가지 않으면 이제 지금까지 예결위에서 심사한 모든 것은 다 백지가 되고 휴지 조각이 되고 정부가 10월 1일 날 국회에서 보낸 정부 원안만 본회의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없어요. 준예산도 아니고. 아직은.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여야가 이제 합의해서 예산이 본회의에 와 있는 정부안은 있지만 이걸 수정안을 만들어서 본회의에 있는 본 예산안은 부결시키고 수정안을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물론 뭐 여야 간에 협의한 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 수정안을 만들겠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 예결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던 몇 분들이 모여서 수정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훨씬 어려운 단계가 되죠. 그리고 과거에 이게 이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고 나서는 12월 9일 정기국회 안에 예산안을 전부 처리했지 그걸 넘겨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절차가 이상해져 있으니까. 근데 아마 민주당이 이번에는 이 예산안을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자기들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또 그걸 수용할 수가 없어서 계속 이제 증액하는 경우는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액이 안 되거든요. 국회 감액만 가능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선택을 해야죠. 우리는 증액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 반영 안 해도 된다. 우리는 청와대 이전한 거, 대통령실 이전한 거 다 감액하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사업 다 감액하고 그대로 통과시키겠다 해서 처리를 하면 단독 처리를 하면 법률안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지만 이건 거부권 행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민주당에서 주는 예산안을 가지고 집행하는 일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참 뭐 아무리 의석을 많이 갖고 있지만 대책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해임 건의안, 지금 이 방송법, 또 이제 각자 소위에서는 지금 뭐 세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액 문제들 다 셀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12월 9일까지
통과될 수 있을까? 얘긴데요. 어떻게 뭐 보세요? 통과되려면 또 순식간에 통과되는 게 그래요? 국회입니다. 다만 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논의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와 있습니다만은 병목에 걸려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본다면 그동안의 이 과정을 예. 뭐 민주당이 다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대통령이 여러 가지 그동안에 뭐 바이든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국회에 대하여 한 번도 부드럽게 뭐 양해를 구하거나 무슨 뭐 본인의 어떤 실수에 대해서 예. 좀 겸허하게 말은 하지 않았고 야당 인사와 또 실제적으로 대화를 한다거나. 협치의 예. 의지를 한 번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도 예산안을 볼모로 이렇게 모든 것을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또 진짜 이번 주에 여론조사 뭐 공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그것을 반영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네. 국민의힘에 지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예.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하여도 예. 물론 국민의힘도 잘 보고 뭐 지지한다는 뜻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예. 더 혹독하게 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 아마 8일, 9일 날, 양일 날 거의 뭐 자정까지 해가면서 모든 예. 뭐 안건들이 예산안 포함해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어쨌든 확실한 건 이렇게 대화가 대화가 멈췄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냥 협의가 안 되는 어떤 국회는 흔치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 확실히 듭니다. 뭐 잘 될 수 있도록 저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트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형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나이트 이어갑니다. 잠시 뒤 밤 12시부터 포르투갈과 조별리그 최종전에 돌입하는 벤투호의 선발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이강인, 손흥민 선수가 선발이고요. 김민재 선수가 빠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하영 기자. 네, 스포츠부입니다. 네, 이강인 선수가 지난해 3월 이후 처음 선발 명단에 포함이 됐다고요? 네, 조금 전 이번 포르투갈전의 선발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이강인을 선발 카드로 꺼내들었습니다. 4-2-3-1 시스템인데요. 원톱은 가나전에서 헤더로 2골을 터뜨린 조규성입니다. 왼쪽은 주장 손흥민, 그리고 중앙 자리를 이강인이 꿰찼습니다. 이강인 선수 월드컵 첫 선발 출장입니다. 벤투 감독이 이강인을 선발 명단에 넣은 건 지난해 3월 한일전 이후 처음인데요. 지난 가나전에서의 활약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른쪽은 우루과이전에서 선발 출장했던 이재성입니다. 부상으로 앞선 2경기 출전하지 않았지만 훈련에 합류하며 기대를 모았던 황희찬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역시 부상 중인 수비수 김민재 선수 또한 이번 경기에서 처음으로 선발에서 제외됐습니다. 중원은 황인범과 정우영이 서고 포백 수비 라인은 김진수와 김영권, 권경원, 김문환이 담당합니다. 포르투갈도 선발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가장 관심인 호날두의 선발 출장. 어제 산토스 감독은 출장 여부가 50대 50이라고 밝혔지만 호날두도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벤투호는 이번 경기에서 무조건 이겨야 16강을 위한 경우의 수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네, 일본이 스페인을 꺾고 최대 이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죽음의 조 1위로 16강에 올라서 아시아 국가 최초로 월드컵 2회 연속 16강에 진출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일본이 강호 독일에 이어 스페인도 무너뜨렸습니다. 전반 모라타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후반 도안리스와 다나카 아오의 연속골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독일과 스페인, 코스타리카가 속한 죽음의 조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며 16강에 진출한 일본. 아시아 최초 2회 연속 16강이라는 새 역사를 썼습니다.
これでベスト16だけじゃなくて初のベスト8進出に向けて日本頑張ってもらいたいと思います。日本応援してます。これも 일본 열도는 열광했고 호회까지 등장했습니다. 명장임을 입증한 모리아스 감독은 8강 이상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일본은 8강 진출을 놓고 모드리치가 이끄는 러시아 월드컵 준우승팀 크로아티아와 격돌합니다. 청소로 유명한 일본 관중들은 이번에도 경기장을 깨끗하게 치우고 떠났습니다. 독일은 코스타리카를 꺾었지만 스페인의 골득실로 밀려 이번에도 일찍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Very difficult to have to see Germany twice in a row in the group stage out. Everything is so uncertain, but I mean, this is football. F조에서는 모로코가 조 1위로 16강에 진출하며 아프리카 돌풍을 이어갔고 피파 랭킹 2위 벨기에는 16강에서 탈락해 황금 세대의 마지막을 알렸습니다. YTN 이준입니다. 네, 일본 팀의 승리를 조금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스페인전에서 17.7%라는 낮은 점유율을 기록하면서도 역전에 성공했죠. 장점인 점유율을 과감하게 버리고 적절한 시점에 교체 선수를 투입하는 등 전술과 집념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무적함 대 스페인을 꺾고 조 1위로 16강 진출에 성공한 일본. 월드컵 우승 경험이 있는 독일과 스페인을 연이어 잡으면서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쾌거는 다름 아닌 전술의 승리로 평가됩니다. 일본은 평소 정교한 패스를 기반으로 점유율을 가져가는 전술을 구사하는 팀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스타일의 점유율 축구로는 한 수위인 스페인을 만나서는 장점을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전반전에는 점유율을 내려놓는 대신 3백으로 수비를 강화했고 후반전에는 공격적인 역습으로 스페인을 위협했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교체 카드를 꺼내든 모리아스의 용병술도 절묘했는데 후반전 교체돼 들어온 도안이 3분 만에 추격골을 기록하면서 역전의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골키퍼의 가로막혀 흘러나온 공을 끝까지 쫓아 크로스로 연결하며 역전 결승골을 만든 장면은 인상적이었습니다. VAR 판독 결과 종이 한 장 차이로 골라인에 공이 걸쳤다는 판정이 나와 득점으로 인정됐는데 승리에 대한 집념이 돋보였던 부분이었습니다. 스페인과의 경기에서 일본의 볼 점유율은 불과 17.7%. ESPN은 월드컵 역사상 가장 낮은 점유율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장점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승리라는 실리를 쫓아 16강 진출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일본 축구. 일본의 전술이 꿈의 무대 월드컵에서 어디까지 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네, 밤사이 수도권에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합니다. 서울시는 오늘 밤 9시부터 1단계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서울시와 자치구, 시설공단, 도로사업소 등 관련 기관 33곳에서 제설 인력 4,600여 명과 장비 1,100여 대 투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또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과 협업해서 CCTV로 서해안 지역 강서를 탐지한 뒤 인천 등에서 눈이 내리는 게 관측되면 서울의 제설제를 미리 살포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눈이 온 이후에 빙판이나 도로 살얼음으로 미끄러운 곳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보행 안전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로 피해가 컸던 항만 컨테이너와 시멘트 분야 등 물동량이 업무 개시 명령 이후 대폭 개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기준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오늘 운송된 시멘트는 11만 7천 톤으로 평년 대비 62%,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전날과 비교하면 532%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전했습니다. 또 국토부는 항만 물류지표 가운데 하나인 컨테이너 물동량은 평시 대비 69% 수준을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국토부는 업무 개시 명령 조사 대상 201개 운송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모두 끝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를 폐지하지 않고 영구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소관상임위에 상정됐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하청을 받아 청부 입법을 하는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안전운임제의 적용 시한을 없애는 내용이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국토위에 단독으로 올렸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계속 운영하자는 겁니다. 과속이나 과적 같은 무리한 운행을 막기 위해선 화물차 기사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최저 근로계약들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이제 규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최저임금하고 비슷한 취지로 최저 수준의 계약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으로 국한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은 빠졌습니다. 안전운임제 상시 적용과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는 화물연대도 회의에 참석해 국회에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화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화물 노동자들의 원가 비용을 반영한 운임을 산정하는 것이 세계적인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미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을 제시했는데도 화물연대는 국가 경제를 볼모로 정치 파업을 벌이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제1야당은 여기에 발맞춰 민주노총을 위한 청부 입법에 나섰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노총의 하청 이제 그만하십시오. 위원수에 밀려 야당의 단독 상정을 막지 못하자 회의장 밖에선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시행 결과를 보면 오히려 화물차 사고와 사망자 수가 각각 8% 그리고 약 43%가 증가했습니다. 국토위는 오는 9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을 불러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과 화물연대 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만큼 법안 심사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미국에서 철도 노조가 예고한 파업일을 일주일 앞두고 파업을 저지하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경제 활동이 마비될 것을 우려해 미 의회가 거의 30년 만에 초당적으로 철도 노사 협상에 개입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철도 노조의 파업을 일주일 앞두고 미 상원이 철도 파업을 저지하기 위한 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80표, 반대 15표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에서 법안이 처리된 지 하루 만에 상원에서도 가결된 것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식료품점, 직장, 지역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크리스마스의 재앙을 겪지 않도록 만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And so what I made it really clear is that what was negotiated was so much better than anything they ever had, that it's worth, and they all signed on to it, by the way. 법안이 승인되면 모든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은 불법으로 간주되고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해고될 수 있습니다.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유급병가를 보장하는 문제였습니다. 하원이 별도로 가결했던 유급병가 7일 의무화 법안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 기준인 60표 문턱을 넘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Joe Biden said that he's the most pro-labor president ever. Well, this is the most anti-labor thing done since the destruction of Patco back in the 80s. 미국 의회가 노동자의 반발을 감수한 채 파업 저지 법안을 처리한 것은 철도 파업을 강행할 경우 미국 화물 수송의 30%가 마비되고 하루 2조 원이 넘는 손실이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경제 파국을 막기 위해 미국 의회가 민주공화 양당의 찬성으로 28년 만에 철도 파업에 개입하게 된 것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가 오늘 공포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서울시보를 통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지난 11월 15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 조례는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SNS를 통한 뒷광고와 또 이용 후기 조작 등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이런 내용의 소비자 권익 증진 방안을 밝혔습니다. 특히 온라인 시장에서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눈속임 상술에 대한 실효적인 규율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서 대북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같은 날 미국과 일본도 대북 독자 제재안을 추가로 발표했는데 이 한미일 3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는 모양새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정부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8명과 기관 7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추가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은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금융기관 소속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금융 거래에 관여했습니다. 또 기관 제재 대상은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한 조선은금회사 등입니다.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입니다. 같은 날 미국과 일본도 대북 독자 제재에 나섰는데 미국은 북한 노동당 간부 3명을, 일본은 단체 3곳과 개인 1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무엇보다 유엔 안보리가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북한에 대한 규탄 성명조차 내지 못한 상황에서 이뤄졌다는데 의미가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7차 핵 실험의 가능성을 여전히 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국제사회의 압박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유엔 안보리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한 북한에 대한 압박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3국이 거의 동시에 독자 제재를 발표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부는 한미일의 동시 대북 독자 제재는 3국의 강력하고 단합된 의지를 보여준다고 밝히는 등 북한에 대해 도발을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열린여당 공명당이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에 합의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자민당과 공명당이 북한과 중국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염두에 두고 현재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는 이를 막기 어렵다는 데 인식이 일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주한 중국 대사관에 마련된 고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와 만나 지난해 노태우 전 대통령과 올해 장쩌민 전 주석까지 한중 간 다리를 놓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다면서 이제 후대가 잘 이어서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동남아 순방 기간 김건희 여사와 만났던 캄보디아 심장병 소년이 한국에서 조만간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로타군이 오늘 서울 모 병원에 도착해 입원 절차를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김 여사가 지난달 로타군 집을 방문한 소식이 알려지고 온정의 손길이 모여 우리나라에서 치료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오늘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첫날이라서 곳곳에서 혼선도 있었습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세종시의 한 프랜차이즈 음료 매장. 한 시민이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주문하자 보증금 300원이 붙습니다. 이처럼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사면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세종시와 제주도에서 시행됐습니다. 시행 첫날 이용자들은 환경을 위해선 좋은 것 같다면서도 한편으로는 홍보가 부족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썼던 느낌은 안 들고 그냥 재활용할 때 이제 다시 갖다 주면 되니까 재활용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전 좋은 것 같아요. 오늘부터 시행하는지 저도 몰랐거든요. 조금 더 이제 아직 뭐 이렇게 시행이 되면서 정착이 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대상인 프랜차이즈 매장 점주들도 제도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불만을 털어놨습니다. 설치한 컵 반납기가 먹통이 되기도 하고 고객들에게 보증금 제도에 관해 설명하느라 종일 진땀을 빼기도 했습니다. 프로그램만 돌아가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런 기계들조차도 점검도 안 하고 그냥 막 보내서 반환하러 오시는 고객님들 전혀 지금 반환을 못하고 있는. 또 전면 시행이 아니다 보니 보증금제 대상 매장이 영업에 피해를 보는 곳도 있습니다.
고객님 오셔서 이거 제도돼서 젊은 분이 설명을 하시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집은 못 오겠네요. 저 윗집은 보니까 시행을 안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첫 스타트부터 아침에 저 주인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이 나빴고요. 매장이 아닌 곳에 반납을 위해 설치하는 공공 반납기도 일부 기기는 작동이 되지 않는 등 곳곳에서 준비 부족이 드러났습니다. 또 일부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들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 보이콧 플래카드까지 내걸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용자에게는 추첨으로 지역 화폐를 제공하고 대상 매장에는 반환 도우미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제도 안착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 증가세가 주춤하면서 바로 지금이 이번 겨울 유행의 정점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본격적인 추이가 시작된 이후 실내 활동 증가로 확산세가 다시 커질 수 있다면서 정점에 대한 판단은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최근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같은 요일과 비교한 신규 환자 수가 이번 주 들어 5일 연속 감소했습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서 이달 중순에 신규 환자가 2만 5천 명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분석하는 등 기관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앞으로 유행이 감소할 거란 예측은 같았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겨울 유행의 정점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밀폐된 실내에서 활동량이 늘어 공기 전파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파가 시작되었고 또 본격적인 실내 밀집도가 늘어날 상황이고 따라서 코로나19의 유행과 관련해서는 정점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중증 환자가 2주째 400명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재감염 비율이 최근 12%대로 오르는 등 기존의 자연 감염이나 예방접종으로 얻은 면역이 떨어지고 있는 점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재감염률도 증가하는 상황이므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검출되는 바이러스는 오미크론 계열이 대부분인 상황을 고려하면 2가 백신 접종의 필요성은 더욱 높다고 하겠습니다. 면역력 감소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는 2차 항체 양성률 조사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1차 조사에서 97%에 달했던 코로나19 항체 양성률이 얼마나 변했는지 이번 달에 진행될 조사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추위 걱정 내려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0도로 오늘보다 8도, 예년보다 1도가량 높아 아침에도 크게 춥지 않겠고 낮 기온도 8도로 오늘보다 5도, 예년보다 2도가량 높아지며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지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모레는 다시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고 한낮에도 0도에 머물면서 춥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까지 중부 곳곳에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경기 북부에는 최고 7cm, 그 밖에 중부지방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쌓이겠고 특히 산간이나 이면 도로에는 내린 눈이 얼어 빙판을 이루는 곳도 있겠습니다. 낙상 사고와 교통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밤 사이에는 남부지방에 약하게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3도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0도, 대전 영하 1도, 광주 2도, 부산 4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오늘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8도, 대전 9도, 광주 11도, 대구 11도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 강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드컵 3차전 대한민국의 승리 기원합니다.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